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주제는요. 바로 해운업계의 아주 큰 변화죠. 그린 쉬평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바다 위 탄소 발자국을 줄이려는 경쟁이 정말 치열한데요. 이게 마치 첨단 기술이랑 또 바람 같은 자연의 힘이 만나서 뭐랄까 새로운 항해 시대를 여는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그린 쉬평명, 수소 선박부터 돛단 화물선까지 이 자료를 보면서요. 암모니아, 메탄올, 또 풍력, 심지어 공기방울까지 동원되는 이 해상 운송의 미래 기술들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어떤 기술이 좀 더 현실적으로 우위를 점할지, 또 이게 실제 물류나 공급망 관리하시는 여러분 입장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 핵심을 같이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료에서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암모니아 연료 선박인데요. 일본의 MOL이죠. 그리고 벨기에의 CMB-TECH. 여기서 세계 최초로 암모니아를 연료로 쓰는 벌크선이랑 케미컬 탱커, 이거 운영 계획을 발표했어요. 네, 맞아요. 2026년 운항 목표라니까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미래 같아요. 네, 암모니아가 이 차세대 연료로 굉장히 강력하게 떠오르는 데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큰 매력은 역시 연소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전혀 안 나온다는 점이고요. 아, 그게 핵심이군요. CO2 제로. 그렇죠. 게다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비료 생산 같은 데 쓰이면서 만들어진 생산이나 운송 인프라가 상당 부분 있다는 거죠. 기존 인프라가 있다. 네, 이게 만장이 새로운 인프라를 깔아야 하는 예를 들어 수소 같은 거에 비하면 초기 진입 장벽을 좀 낮춰주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기존 인프라 활용 가능성이 있다는 건 진짜 큰 장점이겠네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암모니아는 좀 독성도 있고 안전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나요? 아,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암모니아의 그 독성이나 부식성, 그리고 연소할 때의 아산화질소, N2O라고 하죠. 이게 배출될 가능성은 분명히 해결해야 할 기술적인 과제들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NYK 라인 같은 기업들이 암모니아 연료 공급선 설계에 대해서 일본 회사협회 클래스 NK로부터 원칙 승인 AIP라고 하는데요. 이걸 받는 등의 노력이 중요해요. 승인을 받는군요. 네, 이건 단순히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안전 규정이나 운영 절차를 만드는 과정의 일부인 거죠. 그래서 그 요코야마 추토무 총무가 이걸 지속 가능한 해양 연료 채택의 중요한 이정표다 이렇게 말한 것도 이런 기술적 안전적 과제를 넘어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하, 기술적인 문제랑 안전 규제 마련이 같이 가야 하는 거군요. 그렇다면 혹시 좀 완전히 다른 접근법은 없을까요? 자료를 보니까 약간 과거로 돌아간 것처럼 바람의 힘을 다시 쓰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네, 아주 흥미로운 사례가 있죠. 노르웨이 오드펠사 이야기인데요. 화학 탱커 보 올림푸스호. 이 배가 최첨단 풍력 보조 시스템이랑 100% 바이오 연료를 같이 써서 대서양을 건너면서 거의 탄소 중립에 가까운 운항을 성공시켰어요. 와, 거의 탄소 중립이요. 진짜 대단한데요. 구체적으로 효과가 어느 정도였어요? 네, 자료에 보면 바람 조건이 좋을 때는 이 풍력 시스템만으로도 한 15에서 20% 정도 추진 에너지를 얻었다고 해요. 15에서 20%나요. 네. 하루 평균 연료 5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로는 15톤을 줄인 셈이죠. 어떤 특정 구간에서는 바람 덕분에 연료 소비를 무려 40%까지 줄였다고 하니까 와, 이 풍력의 잠재력이 진짜 무시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40%? 엄청나네요. 네, 높이가 22m나 되는 거대한 흡입식 돛, 석션 세일이라고 하는데 이게 4개가 달려 있고요. 여기에 인공지능 AI가 날씨 데이터를 분석해서 최적의 항로를 찾아주는 시스템이 이걸 뒷받침했습니다. 흡입식 도세 AI 날씨 예측이라. 야, 진짜 전통적인 돛담배 원리에 최첨단 기술을 딱 붙인 거네요. 그 오드펠의 기술부사장 에릭 휴르틀란트 이분도 초기 계산치를 뛰어넘는 결과다 이러면서 되게 흥분했다고 하니까 현장에서 얼마나 놀랐을지 좀 전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공급망 관점에서 보면 이런 기술을 쓰는 배는 아무래도 연료비 변동성에 좀 덜 민감해질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연료 효율 개선은 바로 운항 비용 절감이랑 직결되고 또 탄소 배출량 감소는 점점 강해지는 환경 규제에 대응하는 핵심 요소가 되니까요. 네.
다만 이제 풍력은 아시다시피 바람의 가변성이라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항상 부는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바이오 연료나 다른 저탄소 연료랑 같이 쓰는 게 필수적이죠. 보호 올림푸스호가 100% 바이오 연료를 사용한 것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바이오 연료랑 같이 썼군요. 바람과 바이오 연료 조합 말고 또 다른 현실적인 대안으로 메탄올 이야기도 나오네요. 앞에서 얘기했던 암모니아의 그 안전성 문제라던가 수소의 저장이나 운송 어려움에 비하면 좀 더 수월한 옵션처럼 평가받는 것 같아요. 수 있도록 준비된 이중 연료 엔진을 달았어요. 아, 미리 준비를 해놓은 거군요. 네. 거기에다가 풍력 보조 시스템, 또 배터리 하이브리드 시스템, 그리고 항구에서 육상 전력을 공급하는 설비까지 갖췄습니다. 아주 복합적이죠? 와, 이건 뭐 거의 친환경 기술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배네요. 그 에너지 효율 설계 지수 EEDI라고 하죠. 이게 2025년 기준보다 16%에서 최대 40%까지 낮다는 건 연비가 엄청 좋다는 뜻으로 봐도 되겠죠. 네, 정확합니다. EEDI는 뭐 쉽게 말해 선박판 연비 규제라고 보시면 돼요. 아, 선박 연비 규제. 네, 숫자가 낮을수록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데 턴 비코는 미래에 더 강화될 규제 기준까지 미리 만족시키는 수준이라는 거죠. 메탄올이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는 이게 액체 상태라서 기존 연료처럼 저장하고 다루기가 비교적 쉽고 또 기존 항만 인프라를 막 대규모로 뜯어고칠 필요성이 적다는 점이에요. 인프라 변경이 적다. 네. 그리고 바이오매스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생산되는 그린 메탄올 사용이 가능해서 탄소 중립 연료로 확장될 잠재력도 있고요. 그리고 암모니아나 수소 시스템 구축 비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전환 비용이 좀 저렴하다는 것도 중요한 장점입니다. 그렇군요. 정리를 해보면 암모니아는 궁극의 친환경이긴 한데 기술이나 안전 허들이 좀 높고 메탄올은 약간 현실적인 차선책으로 좀 더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물류 계약이나 ESG 보고할 때 사용하는 배의 연료 종류가 점점 더 중요해지겠어요. 자, 이번에는 연료가 아니라 배 자체의 마찰을 줄이는 기술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료에 소개된 에어 루브리케이션 시스템, ALS. 우리말로 하면 공기 윤활 시스템인데 이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선체 바닥에 공기방울을 쏴서 마찰을 줄인다니 원리가 뭔가요? 네,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선체 바닥에 설치된 장치에서 미세한 공기방울들을 계속 뿜어주는 겁니다. 아, 계속 뿜어요? 네, 이 공기방울들이 선체 표면하고 물 사이에 얇은 공기층을 만들어요. 그래서 마치 배가 물 위를 좀 더 스르륵 미끄러지듯이 나아가게 해서 마찰 저항을 줄여주는 거죠. 오, 공기층으로 미끄러진다. 그렇죠. 세계 최대 크루즈 기업인 카니발 코퍼레이션이 2027년하고 2028년에 인도될 18만 톤급 초대형 LNG 추진 크루즈선 두 척에 영국의 실버스트림사 기술을 적용하기로 했어요. 와, 18만 톤급 크루즈선이요? 진짜 큰 배인데요. 효과는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나요? 카니발 측에서는 이 시스템으로 연료 소비랑 온실가스를 한 5%에서 10% 정도 줄일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에서 10%면 꽤 큰데요? 네, 이 정도면 대형 선박의 연간 연료 소비량을 생각하면 상당한 절감 효과죠. 자료에 따르면 초기 투자 비용 회수 기간이 보통 한 3년에서 5년 정도라고 하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운항 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술로 평가받고 있어요. 특히 배가 클수록 효과가 더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5에서 10% 절감에 투자 회수가 3에서 5년이면 이거 상당히 매력적인 옵션인데요. 선주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기술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런 기술 말고도 선체 자체의 디자인을 최적화하려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네요. 자료에서 뜨거운 기술이랑 차가운 기술 이렇게 구분한 점이 재밌어요. 네, 그렇죠. 현재 시장에서 좀 활발하게 적용되거나 주목받는 기술들을 뜨거운 기술, 아직 개발 초기 단계거나 실효성이 좀 부족하다 싶은 기술들을 차가운 기술 이렇게 분류했더라고요. 네. 뜨거운 기술로는 그 선체 표면에 해양생물 달라붙는 거 막고 마찰 줄이는 저마찰 방호 코팅, 이게 대표적입니다. 이걸로 최대 10% 연료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 2025년 관련 시장 규모가 무려 129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라고 하니 이미 주류 기술로 자리 잡았다고 봐야죠. 와, 129억 달러 엄청나네요. 네. 그 외에도 프로펠러 디자인 개선하는 거,
이걸로 최대 15% 효율 향상 가능하고요. 또 선체 주변 물 흐름을 제어하는 에너지 절감 장치 ESD라고 하는데 이걸로 최대 10% 연료 절감. 그리고 선박의 자세를 최적화하는 트림 최적화 시스템, 이걸로는 최대 4% 효율 개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차가운 기술로는 선체 아래에 고정된 공기주머니 만드는 기술, 이건 효과가 미미하다고 하고, 선체를 줄이거나 늘리는 기술, 이건 실용성이 부족하고, 선수 모양 바꾸는 기술, 이건 아직 실험 단계, 이런 것들이 언급되네요. 모든 아이디어가 다 성공하는 건 아니군요. 역시 기술 개발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제한된 예산이랑 시간 안에서 최대 효율 개선 효과를 얻어야 하는 선주나 운영사 입장에서는 검증된 뜨거운 기술에 먼저 투자할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차가운 기술 중에서도 미래에 혁신적인 돌파구를 마련할 기술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요. 네,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기술은 좀 더 근본적인 접근법인데요. 배기가스 자체를 배출하기 전에 배 안에서 잡아두는 거. 선상탄소 포집, CCS 기술입니다. 이건 진짜 획기적일 수 있겠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꽤 커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선상 CCS는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있어요. 우선 배라는 제한된 공간에 부피가 큰 포집 설비를 넣어야 하고요. 공간 문제가 크겠네요. 네, 그 무게 때문에 또 화물 적재량이 줄어들 수도 있고 또 포집 과정 자체에도 에너지가 들어가서 연료 효율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안전하게 저장하고 최종적으로 처리할 거냐 하는 점이에요. 항구에 내려서 육상 저장 시설로 옮겨야 하는데 관련된 인프라 구축도 만만치가 않죠. 아, 정말 복잡한 문제네요. 그런데 이탈리아 트리에스테 대학 연구팀이 제시한 아이디어가 좀 흥미롭습니다. 수산화 칼슘을 이용해서 CO2를 고체인 탄산칼슘으로 바꾼다는 건데요. 네, 맞아요. 이 방식은 배기가스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CO2죠. 이걸 값싸고 구하기 쉬운 수산화 칼슘, CaOH2, 소석회라고도 하는데 이거랑 반응시켜서 탄산칼슘, CaCO3, 석회석 성분이죠. 이걸로 만드는 원리입니다. 아, 고체로 만든다. 네, 마치 조개 껍데기처럼 안정한 고체 형태로 바꾸는 거죠. 연구팀은 이렇게 만들어진 탄산칼슘을 바다에 배출하면 해양 산성화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육지로 가져와서 시멘트 원료 같은 걸로 재활용해서 순환 경제에 기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제안하고 있어요. 와, 포집된 CO2를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유용한 자원으로 쓰거나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발상이네요. 아직 연구 단계지만 기존 CSS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되게 창의적인 접근으로 보입니다. 네, 물론 이 방식도 실제 배에 적용하기까지는 추가적인 연구랑 검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그 액체나 기체 상태로 저장하는 방식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죠. 네, 이런 다양한 친환경 기술 개발이 결국 조선업 자체의 혁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군요. 2025년 조선업 트렌드로 디지털 전환이랑 스마트 조선소 구축, 이게 강조되는 것도 다 이런 맥락이겠죠. 정확합니다. 새로운 연료 시스템을 적용하고 또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 배를 설계하고 만들려면 조선소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에요. 네, 그래서 설계 단계부터 건조, 운영까지 전 과정의 디지털 기술을 통합하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면 실시간으로 협업하는 설계 플랫폼이라던가 용접이나 도장을 자동화하는 로봇, 또 사물 인터넷, IoT 센서를 활용한 예측 정비 같은 것들이 확산되고 있고요. 동시에 앞서 계속 살펴본 LNG, 암모니아, 메탄올 같은 대체 연료 선박 건조 기술 확보가 조선소의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발음 주의. LNG, 암모니아, 메탄올 명확하게. 네. 오늘 쭉 살펴본 것처럼 해운업의 친환경 전환이라는 게 어느 한 가지 기술로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암모니아, 메탄올 같은 새로운 연료도 있고 풍력이나 공기윤활 같은 효율 개선 기술, 또 선상탄소 포집 같은 후처리 기술, 그리고 조선소의 디지털 혁신까지 정말 여러 방면에서 동시에 그리고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네요. 정말 역동적인 변화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어떤 기술이 더 좋냐 이걸 넘어서서 이 모든 노력이 결국 지속 가능한 해운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하고 있다는 점이죠. 물론 각 기술마다 해결해야 할 기술적, 경제적 과제나 인프라 구축이라는 숙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숙제가 많죠. 하지만 변화의 방향성은 분명하고 그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해운업 자체를 넘어서 글로벌 공급망 전체,
그리고 국제 무역의 패러다임까지도 바꿀 수 있는 아주 거대한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듣고 계신 여러분의 회사나 현장에서는 이런 친환경 선박 기술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가요? 혹시 운송 계약하실 때 선박의 연료 효율성이나 탄소 배출량을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하고 계신지, 아니면 관련 ESG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보고할 계획이신지 좀 궁금해지네요. 네, 오늘 저희가 논의한 이런 기술들이 앞으로 여러분의 물류 비용, 운송 시간, 공급망의 안정성, 그리고 또 기업의 ESG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술 동향을 파악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런 변화가 내 비즈니스에 어떤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탄소 배출 규제가 점점 강해지면서 친환경 선박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거나 활용하는 기업이 경쟁 우위를 점하게 될 수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해운업의 흥미로운 미래 기술들을 아주 깊이 있게 탐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또 지식 확장에 도움이 될 만한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